2024년 여름, 중국 베이징 암시장에 소문이 돕니다. ASML EUV 장비. 네덜란드가 수출을 금지한 그 장비를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가격은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구해오라는 겁니다. 10억 달러를 주든 20억 달러를 주든 어떻게든 구해오라는 겁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비밀 브로커를 통해 제3국을 거쳐 돈 세탁을 하면서까지. 저는 그 소문을 듣고 웃었습니다. 구해와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왜냐하면 2020년에 이미 중국은 그걸 해봤거든요. 그리고 22조 원을 날렸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경기도 화성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클린룸 안으로 들어갑니다. EUV 장비가 서 있습니다. 높이 4m, 무게 180톤, 가격 2억 달러. 우리 돈 2,700억 원이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한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장비 위에 씌워진 얇은 막, 투명한 필름처럼 보이는 것,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것. 엔지니어가 말합니다. 이게 EUV 펠리클입니다. 펠리클? 네, 먼지 덮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정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습니다. 두께가 얼마나 됩니까? 50나노미터입니다. 50나노미터요? 네, 머리카락 두께가 약 100마이크로미터입니다. 이건 그것의 2000분의 1이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머리카락의 2000분의 1. 상상이 안 되는 얇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엔지니어가 화면을 하나 띄웁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가장 큰 적이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먼지입니다. 먼지요? 네, 머리카락 일가닥보다 작은 먼지 하나. 그게 웨이퍼에 떨어지면 수백억 원어치 칩이 한 번에 망가집니다. 그래서 펠리클로 막는 거군요. 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EUV 광원은 모든 물질에 흡수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일반 빛은 유리를 통과합니다. 하지만 EUV는 유리도 통과 못합니다. 공기도 통과 못합니다. 모든 물질이 EUV를 흡수해버리죠. 그럼 펠리클도? 네, 펠리클도 EUV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빛을 90% 이상 통과시켜야 합니다. 90%요? 네, 10%만 흡수돼도 장비 성능이 망가집니다. 저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빛을 막아버리고 너무 얇으면 찢어져 버리는 거죠.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EUV 광원은 수천 도의 열을 냅니다.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빛을 쏘는 방식이거든요. 50나노미터 막이 그 열을 견뎌야 합니다. 찢어지지 않고요. 저는 그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얇은 막 하나가 없으면 아무리 비싼 장비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저는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중국도 이걸 알고 있습니까? 네,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요? 엔지니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한에 가보셨습니까? 2021년 초, 저는 중국 우한으로 날아갔습니다. 2020년 2월까지만 해도 이곳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었습니다. 홍심 반도체. 중국 정부가 1280억 위안을 쏟아부은 프로젝트. 우리 돈 22조 원이죠. CEO 장르이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ASML EUV 장비를 확보했습니다. 2025년까지 삼성 TSMC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중국 언론이 환호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 드디어 시작됐다. 미국의 제재를 뚫었다. 실제로 홍씨는 ASML EUV 장비를 구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구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네덜란드 정부가 수출을 금지했는데도
장비는 우한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건물만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EUV 장비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채 먼지만 쌓여 있었죠. 저는 현지 기자를 통해 내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CEO 장누이가 도망갔습니다. 22조 원 중 절반 이상이 증발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해외 부동산으로, 가족 명의로. 저는 물었습니다. 장비는 구했는데 왜 못 돌렸습니까?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재가 없었습니다. 소재요? 네, 펠리클, 포토레지스트, CMP 슬러리. 수백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비만 구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자체 개발은요? 시도했습니다. 중국 내 10개 기업이 달려들었습니다. 3년 동안 수조 원을 썼습니다. 하지만 전부 실패했습니다. 만들어도 찢어졌습니다. 열을 못 견뎠습니다. 빛 투과율이 60%밖에 안 나왔습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한국, 일본 90% 이상 투과율, 중국 60% 투과율. 그 30% 차이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우한 홍씨는 2021년 파산했습니다. CEO 장누이는 도주했습니다. EUV 장비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건 우한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2020년 칭두 HSMC 지방정부 투자 9조 원 CEO 도주, 공장 미완성 2021년 칭화 유니그룹 파산 정부 지원 수십조 원 2천억 위안 부채 2022년 난징 40조 원 투자 계획 공장 반쯤 짓고 자금 고갈 패턴이 보였습니다. 장비는 암시장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재는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안 팔았으니까.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025년 4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FST 본사를 찾았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EUV 펠리클 제조기업이죠. 저는 대표를 만났습니다. 언제부터 펠리클을 만드셨습니까?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땠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2015년 당시 일본 미쯔이라는 회사가 펠리클 시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미쯔이한테 펠리클을 사는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쌌죠. 게다가 공급도 불안정했습니다. 일본에서 지진이라도 나면 공급이 끊겼으니까요. 삼성이 우리한테 요청해 왔습니다. 국산화 해달라고. 하지만 솔직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왜요? 50나노미터 두께의 빛 투과율 90% 이상을 달성해야 하는데 거기다 수천도의 열까지 견뎌야 하는 소재였으니까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간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쉽게 결정하셨네요.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거절당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기술이다. 일본도 20년 걸렸는데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는 게 은행 담당자의 말이었죠. 투자자들도 전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우리가 개발비를 대겠다. 대신 성공하면 우리한테만 팔아달라고 했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첫 시도는 어땠습니까?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빛 투과율이 50%밖에 안 나왔어요. 두께도 목표의 2배나 됐고요. 열 테스트는 아예 시작도 못했습니다. 테스트하자마자 찢어져 버렸으니까요. 2년 동안 수백 번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소재 배합을 바꿔가며 폴리머 비율을 조절하며
나노 입자 크기를 1나노미터씩 조정하며 하루 16시간씩 일했습니다. 2017년 드디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특수 폴리머와 실리콘 나노 입자를 결합하는 방법이었죠. 비투가율이 8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했습니다. 목표는 90%였으니까요. 다시 2년을 더 투자했습니다. 2019년 드디어 90%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열 테스트에서 또 실패했어요. 1000도에서 찢어졌습니다. 3000도를 견뎌야 하는데 말이죠. 다시 1년을 더 썼습니다. 2020년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비투가율 92%, 열저항 3500도, 두께 정확히 50나노미터. 삼성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통과했습니다. 양상 준비하세요. 그날 직원 전원이 울었습니다. 저는 더 물었습니다. 일본 미추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처음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뭘 한다고 하는 식이었죠. 하지만 2021년 우리가 삼성 물량의 30%를 따냈습니다. 그제야 미추이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가격을 20%나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25년 지금 우리 점유율이 35%입니다. 그리고 매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중국은 왜 못 만듭니까? 소재 공학의 기초 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조립에는 강합니다. 하지만 원천 소재를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죠. 펠리클은 조립이 아닙니다. 분자 수준에서 설계하고 나노 수준에서 제어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2035년은 되어야 가능할 겁니다. 2025년 5월 이상한 뉴스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텔 CEO 팻 갤싱어가 한국에 온다는 겁니다. 삼성도 아니고 SK 하이닉스도 아니고 FST를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2일 FST 평택 본사에 인텔 CEO가 도착했습니다. 수행원 10명을 데리고 왔죠. FST 대표가 직접 나와서 맞이합니다.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팻 갤싱어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우리 미국 오하이오 공장에 펠리클을 공급해 줄 수 있겠습니까? FST 대표가 답합니다. 현재 삼성과 TSMC 주문도 제때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 시간만 6개월이 넘습니다. 팻 갤싱어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면 프리미엄을 지불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든지 협의 가능합니다. FST 대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산 속도의 문제입니다. 지금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팻 갤싱어가 물었습니다. 공장을 증설하면 안 됩니까? 증설하고 있습니다. 2026년 완공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의 CEO가 한국 중소기업 대표 앞에서 할 말을 잃은 겁니다. 팻 갤싱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2026년 증설분이라도 우리한테 우선 배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FST 대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삼성과 먼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이 저희 최대 고객이니까요. 그날 인텔 CEO는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텔이 한국 기업들한테 갑질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문 안 하면 너희 망한다는 식이었죠. 지금은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제발 우리한테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상황. 권력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저는 FST 대표에게 나중에 물었습니다. 인텔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가 뭡니까? 거절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을 뿐이죠.
삼성이 먼저 저희에게 투자해 줬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손을 잡아준 곳이 삼성입니다. 그런 곳을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이 훨씬 더 안정적인 파트너입니다. 정기적으로 발주하니까요. 인텔은 경기에 따라 들쑥날쑥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도체 생태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EUV 장비. 네덜란드 ASML이 독점하고 있죠. HBM 메모리. 한국이 81%를 차지합니다. EUV 펠리클. 한국 35%, 일본 65%. 포토레지스트. 한국과 일본이 합쳐서 90%. CMP 슬러리. 한국과 미국이 합쳐서 75%. 타겟 소재. 한국과 일본이 합쳐서 95%. 패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려면 장비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수백 가지 소재가 필요하고 각 소재마다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죠. 저는 우한의 유령 공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2,700억 원짜리 EUV 장비.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그 장비. 장비를 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소재를 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미국도 봤습니다. 미국은 칩섹트로 500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인텔, TSMC, 삼성을 미국으로 불러들이고 있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공장이 돌아가려면 결국 한국 소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텔 CEO가 한국까지 날아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저는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니까요. 2025년 7월. 중국에서 또 이상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SMIC가 자체 개발 펠리클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중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국, 드디어 EUV 펠리클 개발 성공. 한국, 일본 독점을 깼다. 저는 급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SMIC 내부 문서가 유출되어 있었습니다. 펠리클 수율 30%. 100개를 만들면 겨우 30개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90% 이상인데 말이죠. 하지만 중국은 축하 분위기였습니다. 30%라도 시작이다. 계속 개선해 나가면 된다. 저는 FST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중국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죠. 30%에서 90%로 올리는 데만 최소 6년은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 우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저희는 이미 차세대 펠리클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께 30나노미터. 빛 투과율 95%. 2027년 양산이 목표입니다. 중국이 50나노미터 90%를 달성할 때쯤이면 우리는 벌써 30나노미터로 넘어가 있을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중국이 10년 전 기술을 따라잡을 때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로 가 있는 거죠.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2025년 8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 2,700억 장비를 멈춰 세운 한국의 먼지 덮개. 1편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링을 만든 자라고. 구글과 엔비디아가 싸우는 그 링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링을 만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링을 지배하는 열쇠까지 쥐고 있었던 겁니다. 반도체 전쟁은 장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소재의 전쟁이었습니다. ASML이 EUV 장비를 독점하고 있지만 그 장비를 실제로 돌리려면 한국 소재가 필수입니다. 장비는 한 번 사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지만 소재는 계속 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고 매 공정마다 새로 써야 하죠.
소모품이지만 이 소모품이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22조 원을 날린 우한홍신,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된 EUV 장비. 미국도 깨닫고 있습니다. 인텔 CEO가 한국까지 날아와서 고개를 숙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서 소재가 진짜 무기구나라고 느꼈다면 좋아요를 눌러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전쟁의 숨은 구조로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겁니다. 2025년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총 170조 원 추가 투자. 이건 단순한 공장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소재 생태계 전체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FST, SNS텍, 동진세미캠, K시텍, 솔믹스. 수백 개의 소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삼성과 SK가 공장을 지으면 소재 수요가 폭발하고 소재 기업들이 돈을 벌면 다시 R&D에 재투자하는 거죠.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가 강해질수록 중국이 따라오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중국은 개별 기술 하나는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쏟아부으면 가능하죠. 하지만 생태계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수백 개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이런 건 30년이 걸립니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은 보이는 곳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죠. 거대한 장비를 멈춰 세우는 건 머리카락의 2000분의 1 두께를 가진 얇은 막입니다. 승부는 크기가 아니라 필수성에서 갈립니다. 한국은 작지만 필수적인 것들을 장악했습니다. 과거, 석유가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중동이 오페크를 만들어 가격을 통제했죠. 지금 AI 시대, 한국은 반도체 소재로 세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만드는 네덜란드도, 칩을 설계하는 미국도, 공장을 짓는 대만도 모두 한국 소재 없이는 멈춰버립니다. 그것이 한국을 AI 시대의 오펙으로 만들었습니다.